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8강 공공선택론에 대해서 함께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강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공공선택하면은 좀 처음 들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행정학의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선택, 결정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결정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그러한 선택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결론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들을 공공선택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선택론이 무엇이며 여기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공공선택의 특징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Public Choice, 공공선택이란 무엇인가? 그 행정학 용어사전을 살펴보면 Public Choice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시장 선택이 아니에요. 정부의 개입에 의해 생산 공급이 이루어지는 공공재에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시장 선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그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회에서도 뭐 결정할 때 그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회장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마지막에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하게 되죠. 이러한 결정을 모두 공공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영어로 된 거 살펴보면 Public Choice와 Public Choice Theory is the use of economics. 그러니까 경제학을 사용하는데 economic tools to deal with traditional problem of political science. 이 정치학에서 다루는 이런 영역의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정치학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 같아요? 정치학의 본질적인 개념은 권력입니다. 권력.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걸 다루는 게 정치학이라면, 경제학은 그 안에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돈의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학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의사결정을 뭐의 관점으로 본다?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공공선택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본질적으로 공공선택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다루는 본질적인 문제인 인간은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배웠지만 자급자족 경제는 이것을 혼자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 대신 잘 살 수가 없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한번 혼자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싸게 산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그 로빈스 크루소의 경제는, 이거는 폐쇄 경제라고 부르는데 못 살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교환 경제가 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죠.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형성된다면 시장 속에서 자율적 선택에 따라서 교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돌아가면 좋은데 잘 돌아가지 않는, 즉 약탈 경제, 깡패가 나타나서 타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환 경제에도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필요하죠. 경찰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약탈 경제를 막는 심판의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배운 공공재나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될 외부 효과,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참여해서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지난 시간에 공공재에서 살펴보았지만 프리라이딩, 그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군대라든가 경찰, 그렇게 SOC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개입으로 이렇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부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강제력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이제 나중에 계속 말씀드린 공동체 경제 쪽으로 가게 되면 굳이 그것이 강제적일 필요가 있겠느냐. 공동체의 유닛, 단위를 작은 규모에서 하고 서로가 아는 사이라면 그 비강제적,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더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경제론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공동체 경제론으로 해서 이런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제적인 정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 정부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 이게 상권분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정부가 우리가 협의의 정부 그러면 이 행정부를 이야기하는데, 이 행정부에서 강제력을 발휘해서 군대도 만들고 세금도 걷고, 그렇죠? 경찰도 만들고 SOC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사적 선택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공선택은 권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 권력이 행사되는데 정말 그 기존의 정치학들은 그것을 윤리적으로 권력은 선하게 사용돼야 된다, 또는 악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은 권력은 경제, 즉 이익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치학이 아니라 정치 경제학, 정치의 경제학적인 접근을 도입하는 것을 공공선택.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치적 영역, 권력 영역, 집단적 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을 공공선택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ublic choice라고 하는 것은 the branch of economics consisting of theory applied to collective decision and their processes and outcomes. 그러니까 collective decision,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economics, 경제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public choice라고 한다. 그래서 이 public choice는 공공 영역에 경제학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메인스트림이라고 여기 써 있는 것은 기존의 미시경제학은 이 공공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시장 영역에서 어떻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효용국대화, 이윤국대화를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데 비해서 퍼블릭 초이스는 political content,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결과에 관점을 준다고, 결과에 관심을 많이 두는 반면에 퍼블릭 초이스는 과정, 결정 과정, 즉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결정이 일어나는가, 대부분 이제 공공부문 영역에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투표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투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학에서 이 정치를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는 반면에 경제학적인 접근은 이 안에 있는 정치인들, 이익집단들, 관료들 모두 self-interested, 이기적인 존재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 표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선택론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민주주의 하에서 공공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그런 나라에서 톡한 정치적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면, 영어로는 democracy 그러죠. 데모라고 하는 게 데모라고 하는 것은 people,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민 전체가 클래시, 이건 지배하는 것, government 말이에요. 국민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1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은 뭐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이루어진 왕이 없는 함께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게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게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을 민주주의, democracy라고 합니다. The belief in freedom and equality between people. 1인 1표죠. 1인 1표를 적용하는 그러한 freedom과 equality, 평등성을 강조하는 a system of government based on this belief. 이 민주주의 신념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을 democracy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하에서 의사결정, 집단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좀 정치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봐요? 경제학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하에서 일어나는 공공선택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인인 국민이 모두 투표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직접 국민이 결정을 한다는 의미죠. 반면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냐면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으로 보내고, 대통령도 대표죠. 국민의 대표로 보내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그런 대표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가,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국민은 대표를 선택하고 실제 공공선택은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주인은 국민인데 대리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 또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부처를 대신해서 또 공공기관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주인과 대리인 문제, 특히 공공기관까지 가면은 주인의 대리가 두 번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민법용어로는 복대리라고 합니다. 복대리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에는 주인의 뜻대로 대리인이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다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하에서 투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가장 좋은 투표 제도는 도덕적으로 보면 전원일치랍니다. 전원일치. 영어로는 unanimity 그러죠. unanimity라고. complete agreement among every member group. 모든 그룹원 사이에 100% 일치하는 것이죠. 장점은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반면에 어떻게 써요? 단점은 뻔하죠. 모든 사람이 합의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의사결정 비용이 크다. 경제학적으로는 비용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원일치가 바람직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전원일치로 결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 또는 그 의사결정 단위에서 선택하는 것이 다수결이죠. 다수결도 이제 뭐 단순 다수결, 최적 다수결 이런 게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이것을 결정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다수결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majority rule. majority의 반대는 메이저 리그가 있으면 마이너 리그 있잖아요. 기타에도 메이저 키가 있으면 마이너 키가 있듯이, 이제 majority rule, 다수의 결정을 따르게 하도록 하는 게 다수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system of giving the largest group in a particular place or area the power to make decisions for everyone. 그러니까 이 largest group에게, 다수에게 의사결정권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수결을 하면 우리 이제 한번 투표 한 번만 하더라도 결정이 날 수 있어요. 이 중에 물론 아까 뒤에 이야기했지만 최다 득표자로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해가지고 두 개만 남겨가지고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이 넘게 하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은 의사결정 비용이, 물론 그 전원일치제 유네노미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의사결정 비용이 축소되고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는 단점이 상당히 있을 수 있죠. 뭐라고 하냐면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1대 49로 100 중에 붙었다. 그러면 사실상은 비슷하거든요.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51%가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이 정말 민주주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수결 제도의 하나로서 최다 득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plurality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다수의 대안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4명이 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25% 얻는 거 아닙니까? 제가 1988년도에 처음 대통령, 87년도가 88년도에 처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소위 삼김씨, 여러분들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 역사상 삼김씨 그러면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거기에 또 누가 나오면 노태우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노태우가
이제 전두환 후임으로 이 민정당으로 나왔는데 35%밖에 못 얻었어요. 대통령인데. 대통령 그래도 한 반 정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선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35%만 얻어도 최다 득표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다 득표라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50% 넘지 못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국민적인 지지의 한계가 있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만, 상위자 둘만 남겨가지고 다시 한번 투표하게 하는 것은 결선 투표제 이렇게 부르죠. 이런 어떤 다수결 제도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점으로 다수의 횡포, tyranny of majority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tyranny of the majority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아까 51%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럼 49%를 막 이렇게 누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사상에 찬동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다른 소수파를 비판,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수자의 횡포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좀 도덕적으로는 집단의 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된 걸 살펴보면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s an inherent weakness of majority. 이게 다수결 제도의 본질적인, 내재적인 약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다수니까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장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유론을 쓴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영국의 신사 중에 신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자의 의견을 억압이나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인데, 질적 공리주의자로서 이런 타이러니 오브 메이저리티를 비판한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서 의사결정을 하든지 그냥 이렇게 소수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선택론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중위 투표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투표자, 투표를 하게 되면 양극단이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통계학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다 보면 벨 쉐입이라고 이렇게 가운데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키를 봐도 그렇고 몸무게를 봐도 그렇고, 이게 중간 평균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투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운데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정책의 특징도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중간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현상을 중위 투표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 투표자 이야기는 보면은 꽁드세라는 사람이 이쪽 투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주민의 선호가 다른 다수의 대안의 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과반의 득표를 위해 극단적인 사업보다는 주민의 중간 수준의 선호 사업을 맞춘 그쪽으로 정책을 수렴하게 돼 있다, 이런 현상을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이죠. 미디안 보터 테오렘,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 한번 살펴볼까요?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The median voter theorem state that majority rule voting system에서 will select the outcome most preferred by the median voter,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선호하는 정책을 선거에서는 내세우게 된다, 이런 현상을 미디안 보터 테오렘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좌파 우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양쪽 극단, 왼쪽에 있는 건 left 좌파, 오른쪽에 있는 건 우파. 그러니까 이 개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게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프랑스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로 나눠서 오른쪽에 왼쪽에 사람들이 특성이 다른 사람들이 앉았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좀 그 당시에 프랑스를 급진적으로 좀 개혁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에서 내려오던 것을 좀 지키면서 온건하게, 우리 구한말에 그러니까 급진적 개혁파 있고 온건 개혁파 있듯이 여기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온건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파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었던 사람은 급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좌파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좌파, 우파의 개념을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지향하는 것, 우파는 과거를 지키자,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키자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유와 평등에서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파입니다. 반대로 좌파라고 하는 거는 과거를 지키기보다는 혁신하자, 새로운 것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자유와 평등 중에서는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뭐 좌파, 우파 개념보다는 이쪽 사람들은 보수, 자유, 보수 뭐 이렇게 가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맞고요. 좌파는 평등과 뭐예요? 혁신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좌파냐 우파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런 right, left의 개념보다는 freedom, 이쪽은 equality, 평등, 그리고 여기는 conservative, 보수적인 거, 이쪽은 progressive, 급진적인 개혁을 강조한 진보, 이쪽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벨쉐입, 요 뭐라고 그럴까,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가운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으로 따지면 가장 그 우파에 해당하는 게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좌파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정의당 이렇게 되는데,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둘 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운데로 모여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미디안 보터 테오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주제로 투표의 역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 왜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뭐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계속 토론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투표합시다.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독스. 이상하게 뭐 진리는 같은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 역설법이라고 하는 게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유치원에 깃발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나와요. 이 깃발이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이게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투표에도 이러한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투표의 역설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한경경제용어사전에 나오면 보팅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 등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일관성을 잃는 현상입니다. 일부 개념은 어렵죠. 제가 늘 그래서 투표의 역설 설명할 때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주먹하고 보하고 먼저 게임을 했어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먹이 졌죠. 그럼 보가 이기고 나머지 남은 게 가위예요. 이제 가위하고 보하고 붙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가위가 이기죠. 가위가 승자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끝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 주먹이나 보가 억울해요. 다시 해보자. 그래서 보하고 가위하고 먼저 붙었어요. 그럼 가위가 이겼죠. 남은 자가 누구예요? 주먹이 되겠죠. 주먹이 나와서 붙었어요. 그럼 누가 최종 승자가 됐어요? 주먹이 최종 승자가 되죠. 아까는 가위였는데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꾸면 그 다음에는 보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자 그러면 이것이 게임이 끝나질 않아요. 결론을 내려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의 끝이 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투표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프랑스의 꽁두세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꽁두세 패러독스라고도 보팅 패러독스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꽁두세라는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뭔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선택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뺑뺑뺑뺑 도는 거죠.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는 현상을 보팅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보면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의 선호가 일관되게 나타나야 되는데 비일관성, 일관되지 않은, 예를 들면 나는 큰 게 좋아 그러면은 작은 건 싫어야 되거든요.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선호가 나타나야 되고, 난 작은 게 좋으면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선호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중간이 싫어,
작든지 크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선호를 나타내는 사람의 이 그래프로 보면 꼭 꼭대기가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쌍봉선호라고 하고, 아까 일관된 선호가 나타나는 사람은 꼭대기가 하나만 나타나죠. 그래서 단봉선호 그러는데, 이렇게 쌍봉선호가 나타나는 경우에 이러한 보팅 패러독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나 이런 것을 좀 더 참고하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실제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하는 걸 하나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 사회자, 프레시던트가 중요하다. 프리자이드.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도 먼저 주먹하고 가위하고 붙어보실래요? 주먹하고 가위하고 붙어보실래요? 그러면 이게 보가 승리자가 되죠. 그럼 보하고 주먹하고 붙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가위가 최종 승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자가 어떤 의안을 먼저 붙이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론이 나는 그런 승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거죠. 물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다시 하자 이렇게 하겠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앉아서 코백한다고 사회자 마음대로 결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의사 진행 조작, 사회자가 아젠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회자가 자신이 원하는 의안을 최종 대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투표의 역설에서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투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한번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검토해보는, 나름대로 이제 정치학자들이 하지 않았던 경제학자들이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 강의는 여기서 잠깐 접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들, 이익집단, 관료들, 그 밖에 국민들이 어떻게 실제 투표에서 임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